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 외교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 기억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해서 군이 경고 사격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며 경제 보복에 나섰고, 지금 한국과 일본은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똑같은 수준의, 비슷한 수준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연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맞느냐 의심이 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부동산 사업을 할 때 돌아다니면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1조 원을 받는 게 훨씬 더 쉬웠다. 나는 돈이 많이 들어서 한미 연합훈련하는 게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보다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사일 발사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제 미국과의 대화하는데 남한은 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향해서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조사로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떤 외교 전략을 갖고 이런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we'll have another meeting. He really wrote a beautiful 3-page, right from top to bottom, a really beautiful letter. 예,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전문가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철진 경제평론가,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신범철 박사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가 월세를 거들어 다니는 것보다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받는 게 훨씬 쉬웠다.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기 대선 자금 모금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면서 미국 유권자들과 친밀감을 나타낸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 이야기를 듣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은 생각하는 발언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행사 자체가 가벼운 이렇게 농담을 섞어서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책적 의미를 담아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외교의 핵심 내용은 사실 상대국과 동맹 파트너라기보다는 자신의 철저한 재선, 국내 정치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있어도 그것을 애써 무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관계가 좋다고 하고, 동맹국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 자신의 지난번 3년 전에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을 이야기해 왔지만 그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외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도 또 우리의 외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더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이러한 미국의 부작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슈를 방위비 분담에 한정해서 놓고 보면은 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해서 인상폭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갖는 역사성,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다 인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걸까요? 오로지 미국의 이익, 미국의 경제적 이익, 나의 재선 이것만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야 지금 한미 동맹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맹 관계를 유지돼 나갈 수 있는 건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까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체를 대표하진 않는 거죠. 특정 세력 그리고 워낙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일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개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어요. 처음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게 90년대부터였기 때문에 벌써 20년 동안 유사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만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 힘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기주의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동맹국에 대한 배려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그런 취지로서 대외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 한미동맹은 상당한 갈등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지혜여야 하고요. 그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반응이 나왔나요? 안정식 기자? 뭐 방위비 협상 이 부분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대놓고 뭘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뭐 일단은 이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는 최근에 볼턴 보좌관도 왔다 갔잖아요. 미국이 지금 우리가 한 1조 원 이상 조금 넘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5배. 그러니까 5조 원 넘게 부담시킬 거다 이런 보도도 나는데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요. 뭐 외교부나 이쪽에서는 아직 협상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로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좀 단단히 마음 먹고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이 예전만큼은 중시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 저희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시고 의외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 하나 직접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김정은 위원장이 싫다고 하는데 나도 싫다. 미국 대통령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리라고는 아마 생각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And as you know,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We should be reimbursed for it. And I've told that to South Korea. 양욱위원 예. 생각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훈련이 왜 중요한지 훈련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하지 않는 어떤 동맹이라는 것은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소위 다른 나라 군대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훈련이 없다면은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 하면은 이 부분들은 저 진위가 어쨌거나를 떠나서 상당히 한미 연합 의 어떤 그 이 동맹 안보 체계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높여주는 발언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 하면은 말이죠. 예. 그 훈련 비용이 예. 방위비 분담금에서 다 지불되는 건가요? 그때 한국과 미국이 나눠서 내게 되나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소위 이 한미 이 동맹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땅과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장비와 인력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어떤 이 끌고 나간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일부 비용들이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이 분담금에서 나갈 수 있지만은 비용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거 훈련에 의해서 뭐 북한이 뭐 지난번에 뭐 핵실험을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미국 쪽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스텔스기를 좀 보내달라. 예. 아니면 뭐 폭격기를 보내달라, 전략폭격기를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날라올 때 플라이어웨이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에 이 비행에 들어가는 비용들 뭐 단순히 유류비뿐만이 아닙니다. 정비 비용, 뭐 스텔스 페인트 비용, 뭐 아니면 뭐 유지보수 비용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면 상당히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미국 쪽에서 그간 이슈를 안 삼아왔지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이슈를 삼아온 것이고요. 사실 누가 비용을 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진지하게 답을 내줄 때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동맹 자체의 어떤 훈련 이것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하다못해 우리 의원 외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상하원에 있는 국방위 이런 쪽에서 뭔가 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평상시에 이런 걸 단도리 좀 해놨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보지 박사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지금은 트럼프의 시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의 분담금, 원하는 수준의 무역, 경제 개방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동맹이 아닌 나라가 돼버리는 건지.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0년간의 한미동맹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을 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트럼프 이후를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게 안정식 기자, 네. 김정은 친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면서 했던 얘기 아닙니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토로하면서 예.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대단히 우호적인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말이죠. 국자는 약간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 저한테 하신 분도 있어요. 요새 동맹이 북한과 미국이 동맹 아니냐 이런 농담을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아직 재개가 못 되고 있는데 한미 훈련이 끝나면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협상을 재개시켜서 그리고 트럼프의 주요한 외교 업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자랑하고 싶은 북미 관계에서 약간 진전을 이루고 싶은 이런 욕심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나도 싫어. 저기 한미 훈련은 돈 많이 들잖아 하면서 역으로 이제 우리 그걸 가지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또 높게 책정하려는 이런 계산도 깔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말 동맹을 중시하는 것이냐 북한과 미국이 어쨌든 적대국의 관계인데 과연 적대국의 지도자를 옹호한 듯한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혈맹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고 있고요. 북한은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아졌고 그 이후에는 우리 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듣기에 따라서는 거의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보여주시면 저희가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북한의 매체들이 한 이야기인데요.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 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나지 않을 것 같은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상용무기 현대화 조치를 두고 청와대가 전시도 아닐 때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며 복닥 소동을 피워댄 것이다. 복닥 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와대 이런 작태가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이런 의도를 보면 앞으로 대화는 조선과 미국, 즉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안정식 기자, 네. 이 기사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표현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실 지금 더한 표현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예. 더한 표현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예. 얘기도 있고요. 바보란 얘기가 있고. 예, 그리고 또 우리의 상대가 이 정도로 바닥이라는 게 안타깝다. 우리 상대가 남한이죠. 바닥이라고.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빈정의 비아냥과 무시가 이제 묻어난 이런 정도의 말인데 이게 참 일단 기분이 나쁘죠. 나쁜데 이게 결국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남한의 이용 가치가 정말 떨어져 있다. 이게 작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도와줬죠. 이 남한의 도움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받지만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남한의 도움을 받을 게 하나도 없다.
즉 남한의 활용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남한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게 녹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북한이 계속 발사를 해대잖아요. 이게 결국 그동안 개발한 무기를 이제 시험하고 실전 배치하기 위한 군사적 수요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핑계로 한미 군사 훈련을 꺼내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미국을 비난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곧 실무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남한을 대상으로 표적을 삼고 비난을 해가면서 남한으로부터 얻어갈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비난을 해도 지금의 남한 정부는 어떻게든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 이런 좀 무시, 이런 계산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정식 기자,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쪽에서 내고 있는 담화문들이 통상 우리 정부가 내고 있는 담화문과는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담화문의 진위가 무엇인지 뭘 말하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훈련이 끝나면 실무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단어 하나하나, 어감 이런 것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다. 지금 보수야당, 자유한국당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문재인 정부 무능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일이 맞대응하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게 참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청와대 대응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청와대가 왜 저러지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그 부분은 뭐 청와대 말대로 북한이 이렇게 험한 말을 써서 나오니까 우리도 같이 맞받아쳐서 나가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갈 필요는 없는데 다만 북한이 지금 청와대가 얘기한 대로 지금 북한이 북미 실무 협상 한미 군사 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재서 가고 있습니다만 그와 함께 어제 담화에서 보여지는 건 어쨌든 남한과는 상대 않겠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본질적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대화는 북한과 우리가 하는 거, 북한과 미국이 하는 거지 남한하고는 상관없어. 우리가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반도 운전자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의 설 자리는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청와대 말대로 북한의 험악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 관리해 나가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은 북한이 남한을 제외하고 가겠다라는 걸 이 시점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라는 현실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욱 위원에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북한이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 것, 북한이 뭔가 새로운 무기, 새로운 체계를 갖춰 나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연달아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들을 쏘아 올리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요.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지금 등장을 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력으로 활용하던 것은 스커드 계열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스커드 계열 미사일 자체를 지금 요격할 수 있는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지금 거의 다 구축이 다 완료된 상태거든요. 자, 그러고 나니까 결국 뭐냐면 이 KAMD를 격파할 수 있는 지금 신형 단거리 무기 3중 세트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자, 이스칸데르급의 미사일 당연히 이거는 미사일 방어 체계 격파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방사포는 사실 역시 이 미사일 방어 체계와는 거의 무관한 그런 지역 제한 무기 체계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공개했던 신형 지대지 미사일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이 다탄두 형식으로 해서 지상에 있는 기갑 부대를 전멸시키거나 혹은 굉장히 단일 탄두 형식으로 해서 이 벙커버스터식으로 이 어떤 우리 군의 지휘부를 공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군이 지금 현재로 갖춰 나가고 있는 그런 최신 미사일 시스템을 북한도 지금 똑같이 가져가고 있다. 어찌 보면 북한이 한 발 더 지금 더 빨리 나간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것은요, 북한이 대한민국에 비해서 공격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너희들이 소위 그간 얘기하던 뭐 한국형 뭐 삼축 체계 이런 거 소용없다.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확실한 군사적 우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종의 장치 중에 하나다. 물론 그 와중에 새롭게 개발한 무기들을 하나하나씩 꺼내면서 실험을 하고 성능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킬체인 이렇게 우리 정부가 그동안 군당국 얘기했던 이런 것들 다 무용지물이다. 예. 우리는 그거보다 더 뛰어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어. 예. 일단 발사체 발사는 오히려 남한을 겨냥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니들이
문제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남한을 겨냥한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태도도 대단히 이중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북한의 이익이 현재 극대화되는 것은요. 자, 군사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 하에서 미국과의 유리한 협상 국면을 통해서 최소한 핵 동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실질적 핵 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목표로 향해서 북한이 나가는 그런 차분차분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미국, 혈맹이라고 불렸던 미국이 예전 같지는 않다.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 대한민국 한반도의 특성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북한, 한반도 평화,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미국과에 대한 앞으로 남한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 바보, 쓸 수 없는 표현까지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하면서 구축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새로운 발사체는 철저하게 남한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안보, 외교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철진 평론가께는 이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에 또 하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 이런 외교 안보적인 어려움에 경제적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 왜 저렇게 이제 북한이 자신감 넘치게 저런 행동을 하느냐 이걸 좀 경제적으로 풀어보면은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년 재선 캠프 시작 전에 올해 미중 무역 협상을 좀 확실하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치고 들어갈 때마다 약간 트럼프 행정부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좀 묘한 데자뷰 같은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무역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최근입니다. 뭐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이상하게도 이제 미국이 저런 미사일 도발이 나오는 북한이 그런 미사일 도발이 나오는 이런 어떤 좀 우연 아닌 우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즉 북한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재선 때까지는 이 북한과의 그 외교가 치적이라는 걸 밀어붙일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반면 또 한켠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수세에 몰릴 경우에 경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든 도발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를 좀 골탕 먹여줘라. 이런 식의 어떤 오고 가는 소통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둔 일종의 지렛대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론도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 거냐? 미국은 어떻게든 이번에 중국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을 눌러서 확실하게 승복을 눌러야 받아야 된다는 된다. 그렇죠. 예. 올해가 가기 전에 왜냐하면 내년만 가도 꽤 트럼프 재선에서는 이게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게 가령 뭐 진짜 단편적으로 주식시장이 올해 급락하고 내년에 살아야 트럼프 입장에선 유리하죠. 올해 버티다가 내년 대선 11월이지만 내년 5, 6월에 미국 주가가 폭락한다. 굉장한 악재란 말이죠. 빨리 하고 싶은데 북한이 또 도발하면 이게 또 골치가 아프니까 계속해서 북한에게 트럼프 대통령도 좀 구애 아닌 구애. 나도 한미 훈련 나도 싫다. 이런 어떤 잘 생각해 보면은 저게 미국의 대통령에서 나올 말인가 할 정도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발언을 하는 것이 그런 식의 어느 정도 좀 북한을 달래놓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치려는 그런 포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철진 평론가가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 대내외적인 변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순간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또 한 번의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위기를 맞는다 안 맞는다 말하기보다요. 현 상황에서 일단은 미국에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너무 안타깝게도 현재 미국이 중국을 위안화를 공격한다든가 뭘 한다고 할 경우에 이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보게 되는 상황에 지금 빠져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참 7월 1일부터 우리를 또 경제보복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한간에는 뭐 일본이 미국에게 허락을 받고 뭐 한국을 공격하다 이런 뭐 음모론 아닌 음모론도 돌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미국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일본이 치고 오는 경제보복도 막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만에 하나 미국이 극단적으로 중국을 몰아붙일 경우에 이때 나올 피해를 함께 생각해서 지금부터 전략을 짜야지 일본도 막고 중국의 피해 이거 같이 막아야 되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정부가 정말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야 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만 생각하다가는 또 중국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예. 미국이 중국 공격할 때는 우리를 뭐 그렇게 신경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큰 걱정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네. 하시는 말씀을 들리고요. 정철진 평론가 얘기하실 때 우리 양욱 의원이 크게 고개를 두 번 끄덕이신 게 북한이 오히려 미국과 중국 예. 그 사이에 두고서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예. 대목에서 아마 고개를 크게 끄덕이신 것 같은데. 너무나 북한다운 모습입니다. 여태까지 보면 북한이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과거에 소련과 이제 중국이 서로 반목을 하던 시절에 양쪽 국가를 오가면서 이렇게 그 친선 우호 협정 같은 걸 맺고 그러면서 양쪽 국가를 서로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최대한 이득을 뽑아낸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어떤 외교적 역량은 북한이 가장 잘 끌어온 것이고요. 강대국 사이의 약점들을 가장 활용해서 자신들의 최대한의 이득을 얻는다. 그다음에 특히 북한의 여중에서의 최대한의 이득은 결국은 어떤 이 정부의 생존, 그러니까 그 레짐의 생존이고 이 레짐 생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핵무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어떻게든 이 핵을 잘 끌고 와서 내가 이걸 이 국제사회 안에서 이 소위 말해서 현상으로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정부가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게 좋은 선의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은 다 국민들도 이해하고 응원을 하지만은 자 이것이 지금 국제사회라는 것이 선의만으로 접근했을 때 결국 그 엄청난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그 구한말의 교훈이 아니었나. 구한말을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어떤 정부의 여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교훈이야말로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또 100여 년 전의 구한말 시대로까지 다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실 최근 상황을 보면서 그 시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때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상 나라도 아니었고 나라가 재산도 없었고 국방력도 없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보철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때의 국제정세랑 지금의 국제정세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뭐 정세는 다르지만 능력도 다르다 정세는 같지만 능력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구한말에 뭐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제국주의 세력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던 그러한 정세였지만 지금도 그런 정세는 유사하다. 미국조차도 자기 자국이기주의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한말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뭐 동북아 아니면 세계에서 최빈국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세계 한 10대 경제 강국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이러한 상황이 이미 작년에도 예상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줄 때 그때 미리 북한이 딴 길로 갔을 경우까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너무 믿은 것 같아요. 비핵화하겠다는. 하지만 북한은 그 뒤로 말은 비핵화를 하지만 지금 협상을 진행하는 거 보서는 사실상 핵보유로 가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새벽잠 설치시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면전에서 약속해놓고서 그렇죠. 이번에 아마 그 조롱하는 듯한 표현에 그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관계장관 회의라는 걸 열고서 뭐 난리를 쳤다 이런 식으로 아마 또 표현했죠. 앞으로도 새벽잠 자기는 틀렸다 이런 식의 이런 게 예, 있었어요. 바로 이런 예. 부분들. 그런 부분에 북한의 변화까지도 예상된 정책을 전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게 아쉽고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 앞으로 이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토끼, 산토끼를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편에 되어줄 수 있는 국가를 최대한 확장적으로 선택해서 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정적인 행동을 자제시키는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일 간의 갈등 사안이 있지만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튼튼히 하고 그다음에 중로하고의 협력을 해서 중로가 일방적으로 북한 편이 되지 않도록 중로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북한 편이 되지 않도록 막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자신이 나아갈 길들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 제한된 틀 안에서 북한을 다룸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비핵 평화의 길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안 해도 됩니다. 이러한 방향 전환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놔야지 내 임기 내에 무슨 성과를 내겠다면 자칫하면 북한에게 악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철 박사님의 이 말씀에 이어서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이 북한학 박사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안정식 기자가 보기에 적어도 이제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견인해 나갈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북한은 우리하고 상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마 거기에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것도 재개 못하는 남측 정부하고는 우리가 일 없이요, 거의 이런 지금 입장 표명이 아닌 건지. 그렇죠. 사실 북한 입장에서 남한의 필요성은 경제적 협력을 줄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게 북한이 필요로 뭐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안보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이 주 상대인 거거든요. 그래서 남한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고요. 그 북한 입장에서는 경협을 하지 못하는 남한과는 관계 진전해봤자 도움이 될 게 없다라는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느 누가 하더라도 남북 관계 풀기 어렵습니다. 안 되는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될 때는 또 안 되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단 좀 지켜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북한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정부든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이 정책을 끌고 가고 싶다라는 기대가 있죠. 그 방향이 있고 현실, 그것과 별개로 존재하는 팩트, 현실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기대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너무 기대감이 앞서 있으면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꼭 이 정부뿐만 아니라 이 전 정부든 어느 정부든지 간에 방향성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정부도 그 잘못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좀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좀 문제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식 기자 이야기 들으면서 또 양 의원도 고개를 크게 끄덕였는데, 자, 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우리는 그게 도발 행위라고 생각하고 뭐 확대관계 장관회의도 열고 NSC도 열고 말이죠. 그런데 핵실험 또 ICBM은 그 국경을 넘어서 정말 멀리까지 가니까 이거는 정말 국제적으로 큰 사안이니까 그런데 북한이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안에서 그 안에서 뭐 400km 정도 날아가는 미사일을 쏘는 것 이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도발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군사훈련하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런 거 쏘고 우리도 이런 훌륭한 미사일 갖고 있다고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시각도 있어서 그 질문 한번 제가 평소에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국가건 자기가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을 거 없지만은, 자, 근본적으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 체계들의 특성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시설들, 특히나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고, 그런 뉘앙스 하에, 그다음에 그런 정국 하에, 그다음에 언제나 그 메시지 안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직접적으로 한국을 공격하겠다라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 타격의 대상이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무기체계 시험을 하거나 할 때 뭐 북한을 공격하겠다, 뭐 이것이 북한에게 경고다, 이런 얘기들 웬만해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이라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연계돼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러한 끈을 끊어내기 위해서 뭔가 군사적 평화, 어떤 일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결국 그러한 조치들이 지금 이행되지 않고 그것을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답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저는 되려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북한이 존중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존중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북한이 존중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적확하게 표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신보철 박사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사일 훈련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탄도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활용한 발사.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너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발사는 하지 마라 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사실상 국제법적인 결의를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 우리가 훈련하니까 북한도 훈련해야 된다 등가성을 부여하는 것은 북한의 논리이고 이거는 국제 질서에 전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린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공격형,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그런 시험 발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방어적 측면, 선제 공격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그런 맞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문제 삼지 않고 있잖아요. 국제사회가 제재할 수 있는 탄도 기술을 활용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발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장거리 아니잖아. 그러면 우린 신경 안 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답답한 노릇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국내 정치적인 목적을 우선시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을 좋아할까요? 저는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도 좋은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자기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지금 북한과의 대화의 판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에는 우리에게 큰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미국과도 협력을 해야 되지만 미국의 방향 자체는 결국에는 북한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아쉽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 2시간 내내 이 주제로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한번 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주변 분들과 이야기하실 때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얘기하실 만한 생각할 것들을 이 전문가분들이 제공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세 분과는 인사를 드리고요. 정철진 평론가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